자,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24년 우리 감정평가사 이제 우리 해커스에서 이제 론칭을 하죠. 론칭을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 민법을 맡게 된 저는 이제 여기 적혀 있듯이 김춘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어떤 사람인지는 뭐 이렇게 뭐 양력하고 여러 가지 저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수료를 하고 저 여러 가지 뭐 학회도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해커스 감정평가사 민법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간편 강의는요. 제가 뭐 한 10여 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간편 강의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 혹시 우리 감정평가사는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이 산업인력공단이죠, 그렇죠? 산업인력공단. 혹시 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 민법을 치는 시험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민법. 민법. 자, 그래서 민법 치는 시험이 원래는 이제 변리사 시험이라고 있고요. 변리사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감정평가사 이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무사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세무사 시험들이 민법을 치는데 이게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민법이란 과목이 원래 이게 사실은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부 분야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부 분야. 그래서 크게 우리 민법은 재산법이라는 게 있고요. 재산법. 그다음 이제 가족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족법. 그다음 이 재산법이 다시 민법 총칙이니 그다음 물권법이니 그다음 채권법이니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이게. 그다음 가족법도 다시 친족법이니 상속법이니 이런 식으로 다시 나뉘거든요. 대신 일단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런 시험들은 전부 다 재산법만 쳐요, 일단. 그래서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일단은 아니에요.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럼 제가 알 필요가 없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이 민법 총칙에서 과적법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는 있고요. 실제로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도. 근데 그건 기출문제 정도 알고 있으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서 재산법 중에서 이 민법 총칙이니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걸 모두 치는 게 이게 변리사 시험이에요. 변리사 시험. 변리사 시험이 양이 일단 제일 많겠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 이 민법 총칙 물권법만 시험 범위예요. 민법 총칙에서 물권법만 시험 범위예요. 그다음 공인노무사 제가 지금 여기 공인노무사 강의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는 반대로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만 또 시험 범위예요. 채권법만. 그다음 세무사는 또 필수가 아니고 선택 과목인데 세무사는 또 민법 총칙만 치거든요. 민법 총칙만 쳐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제일 작겠죠. 그렇죠? 대신 우리는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려는 입장이니까 이 민법 총칙 물권법이 일단 시험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는 이게 일단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간평 시험에서는 당연히 민법이 필수고 사실 회계학, 경제학 이거 다음으로는 주요 과목이에요. 그렇죠? 주요 과목이에요. 맞죠? 왜 또 주요 과목이에요? 일단 1차 시험에서 우리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으면 그걸 과락이라고 그러죠. 과락.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잘 쳐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다음
평균을 냈을 때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회계학, 경제학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죠. 잘못하면 과락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 몇 점 하는 식으로 과락을 넘었어. 근데 그건 이제 60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60점이 안 되는 부분을 어디서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민법에서 보완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민법을 60점만 넘겠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1차 떨어져요. 왜? 회계학, 경제학이 받쳐주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계학, 경제학을 정말 잘한다. 잘하시면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단 학이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주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 그렇죠? 남들이 막 어렵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그래서 제가 같이 해보면 이 제대로 된 이제 민법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 일단 수험을 하는 거죠. 학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넓은 의미에서 제가 민사법 전공이 때 민사법 박사란 말이에요. 근데 민법을 지금 우리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업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 이게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에요. 필수인데 객관식이거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객관식 시험을 친다 그러면 특히 법을 객관식으로 친다 그러면 어떤 걸 낼 것 같아요? 일단 사실은 조문이 되겠죠? 일단 조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다음 어떤 해석론들이 있는지 특히 객관식은 괄호를 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니까 대법원 판례가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론이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판례가 되겠죠? 판례가 되겠죠. 그렇죠? 판례. 그래서 한자로 적으면 판례 뭐 이렇게 적는데 사실은 객관식은 이 조문하고 이론하고 판례가 단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판례니까 이 조문 판례만 열심히 잘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문 판례를 그럼 무식하게 다 외워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법은 이해 과목입니다. 일단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전공이 있으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암기하는 건 사실 크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중에 다 까먹잖아.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이 경제학, 회계학 공부하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경제학 같은 건 처음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민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뭐 공식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이 조문 있죠? 조문. 이게 일단 OX 하는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와 보시면 지금 민법 총칙이란 이 조문이 이게 1조부터 이게 184조까지 있고요, 조문이. 그다음 물권법은 185조부터 372조까지 있거든요. 이게 딱 시험 범위예요. 이게 시험 범위인데 문제는 여기 보면 민법의 총칙이잖아요. 맞죠? 그럼 민법의 총칙이면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민법의 각칙이 있겠죠? 민법의 각칙이 있겠죠? 그럼 각칙이 뭔데요? 이게 사실은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칙이거든. 그렇죠? 그 다음 예전에 시험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법전을 만들 때 총칙을 먼저 두고 각칙을 나중에 두는 시스템을 판택된 책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판택된 책이라는 걸 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민법 총칙 문제에서 채권법, 가족법에도 민총은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총칙은 가끔씩 가족법과 관련된 민법 총칙 문제라든지 채권법과 관련된 민법 총칙 문제가 우리 간평시험에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 채권법, 가족법 다 공부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어떤 거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대신 어떤 기출문제 위주로?
여기 있는 기출문제 위주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같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치는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죠. 그럼 이번에 2023년도 감정평가사 시험 민법 총칙 문제를 낼 때 2022년 변리사 문제를 갖고 와서 문제를 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같은 민족인데.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서로 뭐가 가능하다고요?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이 기본 강의라는 걸 듣고 나서 나중에 저하고 기출 문제집 강의를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문제집에 보면 감정평가사 문제뿐만 아니고 변리사라든지 공인노무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문제 등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풀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서로 호환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세무사 시험 나왔던 게 우리 변리사 아니면 감정평가사 이런 식으로 특히 감정평가사 민법 총칙에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또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제가 이런 강의를 마련한 것은 우리 감정평가사 민법 기초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바로 문제도 있지만 물론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법이란 게 과연 뭐냐. 그래서 처음에 감정평가사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전공이 법쪽이 아니라면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얘기는 뭐 민법, 형법 이런 법은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것들이 뭐 육법 전설을 달달달달 외우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이론 중에서 대법원 판례가 채택한 게 판례거든요. 판례. 대법원이 채택한 게. 자, 그래서 이런 이론 중에 중요한 부분 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을 친다 그랬죠?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 나중에 저하고 공부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법률행위라는 걸 배워요. 뭘 배운다고요? 법률행위. 거기서 일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란 게 과연 뭐냐? 법률행위란 게 여기 보면 이제 법률행위로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잠깐 제가 이제 지워 보겠습니다. 우리 법률행위란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 행위란 걸 얘기를 할 때는요. 행위란 걸 얘기할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성립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효력요건, 다른 말로 하면 유효요건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잘난 척하면 독일 법학이에요. 무슨 말이냐? 혹시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됐습니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죠. 그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맞죠? 사실은 그건 뭐 팩트니까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강제로 일본 민법을 우리나라에 이식을 했어요. 근데 그 일본 민법이란 게 다름 아니라 일본이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사람들의 민법전을 베낀 거거든요. 자기들도. 그럼 다름 아니라 독일 갔다가 우리나라 갔다가 다시 독일 갔다가 일본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온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민법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나라로 가야 돼요? 독일 가야죠. 미국 가면 안 됩니다. 독일 가야지. 기본적으로. 특히 민법이라면.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이런 법률 행위라는 걸 만들 때 행위는 항상 이렇게 성립한다는 요건이 있고 효력, 유효하다, 무효다 이런 요건이 있구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게 이제 보상복귀란 걸 치잖아요.
그건 다름 아니라 행정법 강론인데 그 행정법에서는 법률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배우거든. 행정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분들한테 들어보면 행정행위, 행정이 이런 말 많이 듣게 된다 이 말이야. 특히 이장 공부할 때. 그러면 그 행정행위도 다름 아니라 이 성립요건, 효력요건이 있는 겁니까? 예,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립요건은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갑과 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의사 표시란 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자료에 보면 적혀 있는 거죠? 자료에 보면 적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립요건, 일반적인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뭐 했다? 성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있죠. 이 성립요건에 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 거예요? 불성립한 거죠?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존재라고 표현하죠? 법률행위의 불성립 내지는 뭐라고요? 부존재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성립한다고 했을 때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란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 의사 능력이란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 행위 능력이란 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당사자 부분에 대한 유효요건, 효력요건이라고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상세하게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면 지금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죠. 볼까요? 권리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의사능력이란 말 나왔죠. 지금 여기 보면 의사능력. 그렇죠. 여기 의사능력 있죠.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실제로 물어봐요. 어떤 건지. 지금 기출문제잖아요. 2020년 간평시험. 그렇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런 기초적인 용어, 기초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등을 사실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목적이란 것도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 적법해야 되고 타당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사표시는 일치가 돼야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고 성립 과정에서 흠이 없어야 하거든요. 성립 과정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효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맛을 보게 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때 이 권리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권리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민법 3조를 보면 이게 우리 민법 3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죠? 생존. 그렇죠? 혹시 사람은 언제 태어날까요? 우리 민법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전부 노출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노출설. 우리나라 통설이다. 통설. 혹시 통설이 뭐죠? 공부할 때. 통용되는 학설. 민법학자가 10명 있으면
9명, 9.5명 이 정도는 다 찬성하는 거. 그 다음 혹시 존이 무슨 말이에요? 이 존재할 때 존재인데 혹시 사람은 언제 죽나요? 심장이 정지해야죠. 그렇죠?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서 나중에 심장이 멈추면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거죠. 즉 권리 능력이 생기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야 되고 나중에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가 심장이 멈추었을 때 혹시 심장이 멈추는 걸 두 자로 뭐라 그래? 사망하였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태아죠. 그게 뭡니까? 태아. 그럼 태아는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제가 아까 생자는 전부 노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태아는 뭐? 권리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태아는 어떤 활동을 하나도 못하네요. 어렵게 얘기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네요. 그럼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태아의 보호에 미흡하게 되니까 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 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럼 일반적 보호주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인정하자. A, B, C, D 이런 거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태아는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자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는 입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우리 민법 762조는 원래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 손해배상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서도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고 적혀 있잖아요. 본다는 같은 말이 간주인데 간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객관식 시험에 다음은 태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우리 권리능력 3조를 충족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의사능력이 있는 건가요? 자, 태어나자마자 의사능력이 있어요? 뭐 부처님입니까? 바로 의사능력이 있게?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우리 민법에 조문이 없어요. 왜 조문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조문이 없는 건 크게 두 가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입법자가 실수한 걸 수도 있고, 맞죠? 일부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조문을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건 일부러 안 뒀다고 봐요. 왜? 이건 판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아서 법관이 판단하라고. 그래서 의사 능력은 그 상황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소송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의사 능력이란 게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죠. 왜? 조문이 없으니까. 조문이 없으니까 판례가 이러이러한 경우가 의사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겠죠. 맞죠? 그럼 여기 판례를 읽어보면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 예상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하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다면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정의하는 의사 능력의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나오겠어요? 시험에 나오겠죠. 맞죠? 그럼 여기 문제를 보면
권리유착하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능력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읽었던 거잖아요. 1번 오죠. 그 다음 2번 지문 어떤 법정의 일상적인 의미는 이것도 아까 오잖아요. 그럼 1번하고 2번은요. 같은 판례죠? 1번하고 2번은요. 같은 판례잖아.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바로 배웠다 이 말이죠. 왜? 우리 태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랬잖아요. 일반적 보호주의 아니라 그랬죠? 3번이 틀린 것이거든요. 지금 몇 분 듣지 않았는데 맞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다. 즉 여러분들은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민법, 특히 민법 총칙의 기초 이론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퉁 쳐가지고 학자들은 법률 행위론, 법률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성능력이라는 건 조문이 없다 그랬죠? 대신 또 조문이 있는 게 행위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의사 능력은 제가 아까 개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기준점이 달라요. 아까 판시는 저렇게 했지만 기준이 다른 게 혹시 5세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살은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불확정적이잖아.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행위 능력. 자, 그래서 그게 행위 능력이 나와 있죠? 그렇죠? 사람은 몇 세로 성년이다? 19세다. 혹시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경제활동하는 사람 중에 성년자가 19세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8세는 뭐가 돼요? 성년이 못 됐으니까 안일 밀자 써가지고 안일 밀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성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성년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성년자 이렇게 되잖아요. 미성년자. 그러면 5조 1항 2항이 나와 있는데 그 5조 1항과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적혀 있죠.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혀 있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7세예요. 17세 미성년자 맞죠? 그 다음 A한테 A라는 이런 법정 대리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보통 법정 대리인이 누굽니까? 부모님 말하는 거죠? 친권자. 그러면 을이란 사람하고 매매라는 계약을 한다고 해봅시다. 매매는 뭐예요? 팔고 사는 거죠? 팔고 사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고 을이 이렇게 매수인이 되면 이 갑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도 취득하지만 의무도 취득하죠. 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갑은 을한테 재산권,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되는 또 채무, 의무도 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쌍무계약 둘 다 의무로 지는 그럼 쌍무계약은 이 5조와 관련해서 이 단서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을 읽을 때 문장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본문, 이걸 단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이 매매 계약은 5조 1항의 본문에 해당되니까 이 그림에서 갑은 A의 동의를 얻어서 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A의 동의가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5조 2항 전항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은 이 매매 계약은 A의 동의 없이 갑이 혼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유효. 대신 취소가 가능하니까 제가 이제 어려운 말 써볼게요. 유동적 유효. 같은 말이 뭐죠?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동적 유효 또는 뭐 불확정적 유효. 이건 같은 말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말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실제로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하다 이 말이죠. 유효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유효 요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하면 이건 무효거든요. 무효. 왜? 유효 요건이니까. 그 다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하면 그것도 무효거든요.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유효하죠. 대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 하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O야 X야? X 이렇게 되겠죠? 일단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당사자에 관한 유효 요건이다. 당사자에 관한 유효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문 등이 쭉 있거든요. 쭉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성년자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 이런 미성년자 등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라는 개념 중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성년 후견 개시라고 적혀 있죠? 성년 후견 개시. 그래서 가정법원은 이러한 사유로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갑이라 그러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다면 받을 필자를 써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10조에 나와 있죠. 그 10조 1항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취소네요. 예. 그럼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한 건데요? 그건 유효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죠. 정신 능력이. 근데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맞죠? 부족하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12조죠. 그래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게 부족한 사람이면 이런 사람들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한정 후견 개시를 당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정, 후견, 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15조부터 이런 규정들이 쭉 있는 것인데 그럼 여기를 봐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을이면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갑은 계약을 취소할지 말지 이건 갑의 선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취소를 시켜버리면 이건 나중에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을은 계약이 유효인 줄 알았는데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때 이 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게 지금 15조 확답 촉구권, 16조 철회권 거절권, 17조 속임수, 취소권 배제 뭐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특히 객관식에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2번 문제도 보세요. 제한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제가 한정 후견 개신이 성년 후견 개신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은 이게 1번이 되고요. 나중에 보면. 그다음 이제 당사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그 목적이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여기 가능해 보면 같은 말이 가능성 반대말이 뭐죠? 불능이죠. 불능. 그다음 확정, 가능, 적법, 타당인데 이 타당과 관련해서 사회적 타당성 103조라는 게 있거든요. 103조. 그래서 여기를 보면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했다면 그 법률행위란 말 쓰죠?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반사회질서행위는 무효다. 근데 너무 좀 추상적이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것들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고 어떤 것들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 대법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문제를 보면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름 아니라 지금 여기 해설에 보면 조문도 있지만 판례 번호도 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이제 의사표시란 게 있는데 의사표시. 자, 이 의사표시는요. 원래는 제가 이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게 우리 민법 107조 진의안의 의사표시, 108조 통정 호의 표시, 109조 착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게 있죠. 그게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갑이 을하고 어떤 법률행위 할 때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있을 것이고 그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만 유효하다고 입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7조 1항이죠. 읽어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일단 뭐하다. 효력이 있다고 했죠.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방 을이 이 표시가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갑이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을하고 서로 짤 수 있잖아요. 이걸 통정호의 표시라고 한다. 뭐라 그래요? 통정호의 표시. 그러면 통정호의 표시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무효로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법이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 통정한다는 말 보통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무슨 통정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 법에서 쓰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짰다는 거죠? 서로 짰다. 그래서 이게 다 일본 말이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은 상대방과 서로 짠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못 됐어요. 통과가.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일본식 어법들이 우리 민법 중 곳곳에 있는데 사실 언젠가는 개정돼야 되겠죠? 근데 개정되면 저 같은 사람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책 다시 써야죠. 조문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이런 통정한 호의 표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108조 2항에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죠? 그렇죠? 이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이 과연 뭐냐? 이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럼 여기 볼까요? 제가 통정호의 표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이. 갑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갑은 을하고 서로 짜서 통정호의 표시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왜 통정호의 표시했죠? 갑한테 채권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갑이 나중에 소송당해서 이 부동산이 강제 집행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일단 빼돌려 놓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통정 호의 표시를 했는데 문제는 갑과 을은 이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도 했고요. 그 다음 을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쳤어요. 을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나중에 공부하면 자 이런 매매 이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채권행위. 그 다음 뭐 물권적 합의 적혀 있죠. 이걸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이 물권행위에 대해서 이 채권행위는 항상 원인이 되거든요. 원인. 근데 우리 대법 판례는 원인이 무효면 이 결과도 무효라고 봐요. 그래서 원인의 영향을 받는 거죠. 물권행위가. 그래서 이 쓸자를 써서 유인성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유인성. 무인성이 아니고 유인성. 그럼 유인이 되기 때문에 원인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도 다 무효거든요. 그럼 이게 무효 등기라면 누가 소유권자일까요? 갑이 소유권자예요. 이건 등기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등기부를 펴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을 이름 돼 있죠? 그러면 병이 믿고 사는 거죠? 뭘 믿었어요? 을이 소유권자다.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자로 적으면 부지가 되죠? 모른다.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선이라 그래요. 민법에서 뭐 선이라고 하거든. 선이. 자 그러면 이때 병이
믿고 샀죠? 또 매매 계약하고 물권적 합의하고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최종 등기 명의는 병 이름으로 돼 있겠죠? 그럼 이때 이 병을 뭐라고 그래요?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죠? 대신 선의의 제3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108조 2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병한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병한테 뭐가 있다고요? 선택권이.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이 매매는 원래는 무효였잖아요. 맞죠? 대신 병은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병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이게 정확한 의미인데, 자, 병이 합리적인 인간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병의 입장에서 자신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까요? 아니면 유효라고 주장할까요? 유효라고 주장해야죠. 왜? 유효가 돼야지 이 등기도 다 유효가 되고 을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 소유권자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무슨 말이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정확한 의미는 병이 선의의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보통 보면 이 무효가 병한테는 뭐로 전환되는 거예요? 유효로 전환되는 거죠. 이 무효가 병한테는 뭐로 전환돼요? 유효로 전환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착오란 게 있죠. 착오는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스스로 모르면 뭐가 돼요? 착오가 돼요. 알면 뭐죠? 그건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고요. 그 다음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109조. 그 다음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서 흠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110조 사기, 강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고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고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하죠.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고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무효고요. 대신 착오나 사기 강박은요.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조문을 구분해 가면서 공부해서 OX 맞추는 게 바로 객관식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객관식 문제.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중요한 민법 총칙의 이 법률행위는 이렇게 살펴를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의 산이 더 있죠. 뭡니까? 물권법이 있죠. 물권법. 그렇죠? 특히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특히 부동산 물권 중요한 게 등기인데 등기를 좀 위주로 해서 이 부분을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물권법이란 걸 하는 거죠. 물권법. 자, 그래서 우리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생긴 권리죠. 이게 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권. 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생긴 권리를 뭐라 그래요? 그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근데 우리는 이 물권법을 배우는 거죠. 채권법은 시험 범위가 일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계가 있거든요. 물권법은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일단. 자, 그래서 우리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죠.
이걸 어려운 말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적혀 있죠?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그렇죠? 그다음 이 물권 법정주의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물권 법정주의라는 설명으로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나온 적이 있는데 특히 이 물권은 제가 체계가 있다 그랬죠. 체계가 있는데 로마자 이번에 물권의 종류와 분류해 가지고 이 체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조금 이상해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면 완벽한데, 자, 저하고 물권의 체계에 대해서 잠깐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물권은 본권이라는 게 있고요. 본권. 그 다음 점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점유권. 자, 본권은 본래 권리가 있다 이 소리거든요. 본권은 본래 권리가 있다. 점유권은 점유하면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유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본권, 그 다음 점유권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 다음 이 점유권은 우리 민법에 192조 이하에 있거든요. 우리 민법에 192조 이하에 있고요. 그 다음 이 본권, 본래 권리, 이 본권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 물권이 있고 제한 물권이 있거든요. 완전한 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 제한된 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완전한 물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소유권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유권. 그 소유권은 211조 이하에 있는데 우리 민법전에 이 소유권은 세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소유 권리죠. 권리라는 말이죠. 맞죠? 이 권리를 이루는 이런 개개 요소를 어려운 말로 권능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이 사용 수익은 같은 말이 관리거든요. 관리. 그래서 관리, 처분,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게 소유권,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한 물권은 뭘까요? 이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거죠. 이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갑이란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을이 제한 물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갑이 처분 권능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을이란 사람한테 사용 수익 권능을 부여하는 거죠. 그때 을을 어려운 말로 용익 물권자라고 하거든요. 뭐라 그런다고요? 용익 물권자. 반대로 사용 수익 권능은 갑이 갖고 있는데 처분 권능을 을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을을 담보물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용익물권은 다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때 이 지자, 여기 지자, 이게 땅지자거든요. 땅지자.
그러면 땅, 토지, 상자가 윗상자니까 토지 위에 무슨 권리가 있는가 보네요. 예, 그게 지상권이죠. 지상권. 즉 갑이 지상권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가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 수익권은 을만 갖고 있습니다. 갑은 사용 수익권이 없거든요. 그걸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279조 이하에 있어요. 우리 민법에. 그 다음 지역권. 이 역자는 부담역자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든지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 뭐라 그래? 병역이라 그러죠. 병역. 그때 부담이 심하면 역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면 무슨 토지에 부담이 있다 이 소리잖아요. 맞죠? 그게 지역권인데 그게 291조 이하에 있어요. 291조 이하. 그 다음 전세권은 사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전세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 특이한 권리다. 전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303조 이하에 있거든요. 303조. 대신 이 전세권의 대상은 토지도 되지만 건물도 되거든요. 토지도 되지만 건물도 되고 그 다음 1984년 민법 개정으로 원래는 용익 물권으로 입법이 된 것인데 84년도에 담보 물권적 성질도 들어온 거죠. 담보 물권 성질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담보 물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갖는데 우선 변제권도 303조에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세권이 되고요. 그러면 이 땅이죠, 땅. 그 다음 이건 땅 아니면 건물이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전부 부동산입니다. 전부 뭐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용익 물권의 대상은 전부 부동산이다. OX. 옵니다. 그럼 부동산이 뭡니까? 아니 불자, 움직일 동자.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 부동산인가요? 예, 맞지만 우리 민법 공부하죠? 그러면 그건 99조 1항 민법 총칙에서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익 물권은 전부 다 부동산이 대상이고요. 용익 물권은 전부 다 부동산이 대상이고 그 다음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은 다시 법정 담보 물권이 있고요. 법으로 정하는 담보 물권. 그 다음 계약을 하는 약정 담보 물권이 있거든요. 계약을 하는 약정 담보 물권. 그 다음 이건 계약 없이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담보 물권이 당연히 생기는 건데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 320조 이하에 있거든요. 320조. 자, 그래서 우리 혹시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 짓담한 건물들 있죠? 그렇죠? 기둥, 주벽, 천장은 있고요. 옆에 익스테리어는 없고 근데 어쨌든 뭐 유사하게 건물같이 보이고 근데 막 플래카드 걸어놨죠? 유치권 행사 중 건들지 마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희 가합 뭐 판결 이름도 막 적어놨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가 되는데 담보물권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채권을 받지 못했다. 그럼 공사대금 채권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고 대신 유치권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물건이면 됩니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상관이 없어요. 혹시 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 동네
세탁소가 있죠. 우리 세탁소 사장님, 세탁소 아저씨. 그래서 우리 크린토피아 말고요. 크린토피아 이런 데는 선불이죠. 근데 동네 세탁소 보통 후불제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탁 맡기고 그냥 오죠. 그 아저씨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맡기고 오잖아요. 바로. 그렇죠? 왜? 제가 세탁비를 지급할 때까지는 그분이 유치권자죠. 그 옷에 대해서 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유치권자죠. 그렇죠? 그다음 약정 담보 물건. 이건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질권. 그다음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 그다음 그게 질권이죠. 질권은 두 개. 동산질권이라는 게 있고요. 동산질권. 동산질. 그다음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리질. 그래서 채권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이 동산질권은 329조 이하에 있고요. 권리질은 345조 이하에 있거든요. 혹시 영화 아저씨 보셨습니까? 아저씨. 거기 원빈이 출연하고 있죠. 계속 옛날 전에 옛날 십몇 년 전의 원빈이죠. 그렇죠. 맨날 OCN에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봤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원빈의 직업이 뭡니까? 거기서 보면 전당포업자입니다. 맞죠? 전직은 HID지만 지금은 전당포업자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전당포업자가 뭐죠? 이 동산질권자예요. 카메라 같은 거 받고 돈 빌려주죠. 대신 돈 갚을 때까지는 카메라 같은 걸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 카메라 속에 마약이 들어가 있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그게 동산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권리. 권리도 입질, 질권으로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질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권. 그다음 저당권. 근데 사실 저당권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보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은 다시 두 가지. 원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을 잡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 잡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저당권이죠. 356조. 일반적인 저당권이고요. 근데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371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당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 사실 제가 갑인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갑이 하는 거죠. 은행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은행은 사실 사용 수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맞죠? 나중에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으면 을은 경매에 붙여서 그 대금을 회수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무슨 말이냐? 진정한 의미의 담보 물건은 사실 저당권이죠. 그렇죠? 담보 잡는다. 왜냐하면 사실 유치권이나 질권은요. 그 점유가 을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갑은 사용 수익을 못 하지만 저당권은 진짜 갑이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대신 매달 을한테 갚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담보 물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실 저당권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물권법의 체계이고요. 그래서 물권은 다름 아니라 이 권리 배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지금. 그걸 이제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해나가는 거죠. 대신 이 부분이 계략적인 체계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지금 자료에 이 18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그걸 설명을 해놓은 게 18페이지, 그 다음 19페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물권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물권은 뭐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혹시 물권적인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때 이 물권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소유권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권이란 게 있어요? 예, 있죠. 그게 나중에 민법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민법 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그런 것들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러고, 우리 수험가에서는 줄여서 물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청. 그럼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채청이죠. 채권적 청구권.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설명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우리 간평시험도 나왔네요. 아예 그냥 문제를 이렇게 내네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아니면 틀린 것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 이걸 이제 풀 수가 있겠죠?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 특히 물건 중에 중요한 건 보통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중요하죠. 맞죠? 그럼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상식적인 것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 지금 부동산 등기법이 2011년도에 전면 개정되어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왜 전면 개정되었느냐? 이 전에는요, 부동산 등기가 수기식이었어요. 사람 손으로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우리 정보통신의 강국인데, 그렇죠? 그래서 10여 년 전에 전산화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은 컴퓨터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기록이라 그래요. 나 등기부 본 거 있는데, 그거는 뽑은 거예요, 프린트로. 안에 전자 파일로 돼 있는 거죠. 파일로. 그렇죠? 자, 그때 여러 가지 개정 이유가 적혀 있는 거고, 주요 내용, 개정했을 때 주요 내용. 그래서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규정을 신설하고, 양가로 이번에 보면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하고 나중에 공부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민법의 물권법의 출제자예요. 2013년부터 어떤 걸 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개정됐는지를 내보는 거죠. 어디에? 객관식에. 그 다음 지금은 무려 12년, 11년,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와요. 지금도 여전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저하고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물권 변동의 요소로서 등기, 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등기, 인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공시 방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공시 방법. 공시가 뭐죠? 누구나 퍼블릭 공, 시 볼 시자, 누구나 볼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공시 방법. 그러면 부동산 공시 방법은 뭐가 있어요? 등기죠? 동산의 공시 방법은요? 인도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로마자 2번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등기겠죠. 그렇죠? 우리 등기에 의가 나와 있죠.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이걸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등기관은 법원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쪽을 강의하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이 이 등기소, 등기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 등기관이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건데, 적는 건데, 그 등기의 종류와 관련해서 뭐 사실 등기니 권리 등기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있죠? 등기 기록에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맞죠? 혹시 등기부 표서 보신 적 있어요? 오늘 당장 볼 수 있는데 1,100원만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등기는 공개주예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고 어떤 거고 다 부동산 이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그 권리관계 다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공개주의. 자, 그래서 여기 등기 기록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등기는요. 표제부 그다음 갑구 을구를 뭐라 그러냐면 사항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제부 읽어보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특히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건물에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 기록한다고 적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토지나 건물이 어디 위치하고 뭐 면적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그다음 이 표제부 다음에 사항란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표제부가 건물의 표시번호 접수해서 표제 지번이 뭐예요? 토지의 번호 지번 그래서 960-1번지인데 요즘은 도로명 주소죠. 그렇죠. 근데 병용하고 있죠.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 건물 번호 뭐 이렇게 도로명 주소 있는 것이고 그다음 건물 내역이 있죠. 뭐 시멘트 블록죠. 시멘트 기와 지붕 단독주택이고 85제곱미터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맞죠? 자, 그래서 어디 위치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고 그다음 사항란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갑구하고 을구가 되는 거죠. 그게 갑구하고 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갑구에는 뭐가 적혀요? 소유권 부분이 적혀 있는 것이고요. 소유권. 그다음 을구에는 뭐가 적혀요? 소유권 이외 물건이 아까 뭐였죠? 제한물권. 제한물건이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되고요. 제한물건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아까 담보물건으로서 저당권이 있는 것이죠. 저당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등기부에서 갑구의 갑.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이 소유권자는 얘기죠. 그 다음 을구의 뭐? 을 이름으로 저당권. 그러면 아마도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을이 보통 보면 은행일 건데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죠. 그럼 을은 제한 물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원래는 완전 물권자였다가 제한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 전제로 알고 나중에 물권법이란 걸 같이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대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대장. 이게 대장과 등기를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볼까요? 혹시 대장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을 건데 건축물 대장, 임야 대장, 토지 대장 하는 식으로. 자, 이 대장은요. 일단 어디서 작성 주체가 누구냐? 대장은 작성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일단 이 대장은 행정부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행정부. 자, 그래서 관리 주체가 적혀 있는데 그래서 대장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토지 대장 그다음 임야 대장 그다음 건축물 대장. 그래서 예전에는 가옥 대장이라 그랬는데 가옥이 일본 말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이렇게 바꿨어요. 그다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죠. 이 2가지는 관리 주체가 국토부입니다. 국가. 정확히 얘기하면 예전에는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국토조보공사. 그래서
국가에서 이 대장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건축물 대장은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냐? 목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건 사실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세금 거두려는 거죠. 조세를 징수를 하려는 거예요. 조세 징수. 세금 거두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토지나 임야에서 세금이 나오죠. 이건 무슨 세예요? 국세죠, 국세. 근데 건축물에서 세금 나오죠. 그럼 뭐죠? 이 지방세죠. 그래서 우리 재산세 내죠. 재산세 1년에 2번 내거든요. 이 전부 다 뭡니까 이거? 지방세잖아, 지방세. 그렇죠? 이 서울에서 어디가 지방세가 제일 많겠어요? 당연히 강남이겠죠.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대장, 세금 거두려고 행정부에서 만든 거다. 대신 여러분이 등기를 하고 싶죠? 토지나 임야가 제 거라는 등기를 하고 싶잖아. 이 최초의 등기를 어려운 말로 보존 등기라 그러는데,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죠. 그 다음 이걸 전부 복사한 걸 등본이라 그러는데, 토지 등본, 임야 등본, 이 대장 등본을 등기관한테 제출하죠. 그럼 최초의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크게 두 가지, 토지 등기부, 그 다음 건물 등기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토지 등기부죠.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 토지 등기부 어디서 만들어요? 당연히 법원에서 만들겠죠? 당연히 어디서 만들겠어요? 법원에서 만들겠죠? 그 다음 건물 등기부도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에서 만들었지만 이 등본을 등기관에게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존 등기란 걸 해주겠죠. 그래서 등기는 어디? 사법부 소속이죠? 사법부에서 등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관리를 합니까? 목적이 뭐죠? 등기부 왜 만들었어요?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토지, 임야,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되고 싶어요. 어디 공시가 돼야 돼요? 등기부죠. 맞죠? 물론 대상에 공시돼도 추정은 되겠지만 여기 공시가 돼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권자임이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소송할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송할 이익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 건축물 대장에 갑이 건축주인데 을이라는 사람 이름이 잘못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을 이름을 말소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말소 청구 소송 할 실익이 있을까요? 없죠. 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니까요. 그러면 거기 구청 가서 고쳐달라 그러세요. 이의 신청하세요. 근데 그 이의 신청이 거부당했죠.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민사소송이라는 걸 할 이익이 없어요. 근데 등기부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갑 건데 을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소송할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부가 잘못되어 있다면 소송할 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장과 등기의 차이점이다. 대장과 등기의 차이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이 등기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적혀 있고, 그다음 등기의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는데, 혹시 등기란 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일까요? 아니면 단독 혼자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일까요?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그게 부동산 등기법 23조인데 여기 보면 부등법 23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사실은 중요한 조문인데 우리 시험에서도 알면 좋죠? 그래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매도인이죠. 을이 매수인이죠. 그러면 갑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이걸 을한테 이전 등기가 되려면 이때 누가 등기 권리자입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갑은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은 손잡고 어디 가야 돼요? 등기소 가셔야죠. 등기소 가셔야죠. 그래서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대신 자, 여러분이 건물이라는 걸 지었어요. 기둥, 주벽, 천장을 완성시켜서 건축물 대장에 건축주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전부 복사한 등본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최초의 등기를 하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보존 등기라 그러는데 보존 등기는 어떻게 돼요? 단독 신청하는 거죠. 공동 신청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니면 그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뭐 합니까? 신청하죠. 그다음 갑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아빠 갑이 돌아가셨어. 죽었어. 그래서 상속인이 을이 있어요. 그럼 을 이름으로 다시 공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상속 등기죠. 상속 등기도 어떻게 돼요? 그 죽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 손잡고 갑니까? 귀신하고 어떻게 손잡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인 그 사람 혼자서 단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죠. 그다음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그림에서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행을 안 하네. 그러면 원래는 을이 갑하고 손잡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이 같이 가기를 거부해. 그럼 어떻게 돼요? 판결 받으세요. 소송하세요.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행 청구 소송을 해서 여기서 을이 승소 확정 판결 받았죠? 그러면 그 확정 판결문을 들고 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단독 신청하시라니까요. 자, 그래서 5항, 6항, 7항까지 단독 신청하는 예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 살짝 사실관계를 바꾸어서 갑이란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을이 채권자거든요. 그래서 돈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냥 빌려줄 리가 없죠. 따라서 이 갑 부동산이 3억이 시가인데 이때 을한테 담보를 잡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저당권이라고 그러죠. 저당권. 그러면 갑은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 을은 뭐가 돼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1억 원이 변제가 되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되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부정성이고 369조인데 그럼 갑은 을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해야 되겠죠? 맞죠? 이것도 말소 등기거든요. 저당권 설정에 뭐? 말소 등기. 설정,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퀴즈. 그럼 이 저당권 설정,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이거 공동 신청일까? 단독 신청일까? 저당권 설정, 말소하는 거. 뭐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2항부터 8항까지의 저당권 설정 말소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공동 신청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무에서는 을이 나는 못 가겠다 등기소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원고, 을이 피고가 되어서
저당권 설정,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이 승소 확정 판결 받았죠? 그러면 다시 이 사항으로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잖아. 왜? 판결에 의한 등기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 사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예요. 다음 중에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 물어봤거든요. 답이 뭐죠? 저당권 설정의 말소 등기가 공동 신청이라니까?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23조 우리 시험에도 실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나온 적이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뭐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쭉 적어놨고, 그다음 이제 등기가 되면 자, 여기 보시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어서 갑에서 을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을 등기 사실로부터 뭐가 추정될 것 같아요? 을 소유권이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소유 권리죠. 권리가 추정되는데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아예 우리 시험은 다음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뭐 이렇게 아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가로 4번 이 추정적 효력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등기의 추정력이거든요. 등기의 추정력.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것이고요. 적혀 있는 것이고 뭐 내용도 많죠. 그렇죠. 그럼 문제 보세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제가 해설도 해놨지만 이 등기 추정력을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자, 그 다음 이제 가등기란 게 있는데 가등기 반대말은 본등기인데 일단 이 가는 가짜란 말이 아니고 법에서 가를 쓰면 임시가짜가 있어요. 뭐예요? 임시가짜. 그래서 일종의 뭐 임시등기 이런 뜻인데 여기를 보면 본등기 이 반대말이 가등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가등기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 담보 가등기가 있다. 그 다음 이건 같은 말이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거든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인 거죠. 이때 갑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갑 이름으로 그러면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물권적 합의를 했더라. 그럼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겠죠. 이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병한테. 그래서 등기까지 맞춰버리면 을은 바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 이름으로 가등기란 걸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순위보존의 가등기라고 그래요. 순위보존의 가등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가등기한 날짜가 이날이라고 해봅시다. 이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란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매매를 하고 이전 등기를 받는 거죠. 그럼 이전 등기 받은 날짜가 이날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가등기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가등기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간적으로 여기가 1순위죠. 여기는 2순위잖아요. 맞죠? 시간적으로 보면 비록 가등기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 지금은 부동산 등기법 92조고 이게 입법이 됐는데 지금 2012년에 예전에 대법원 판례인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을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란 걸 구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등기 설정 당시에 소유권자가 누구죠? 갑이었잖아요. 병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을은 현재 소유권자가 아니라 가등기 설정 당시에 그 소유권자인 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그럼 여기가 1순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 제가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1순위가 되니까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돼야 돼요. 갑에서 을로 뭐가 돼야 된다?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가 돼야 되니까 자, 일물일권주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을도 이전 등기 받고 병도 이전 등기 받을 수는 없잖아.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면 이 병 이름으로 된 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돼야 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왜? 이게 순위가 앞서니까. 맞죠? 대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병은 갑한테 담보 책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병은 이 을한테 대항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순위가 후순위잖아. 후순위. 그러면 이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죠. 갑에서 을로 뭐 이전 등기가 되는 거고 이 병 부분은 직권 말소되는 것이고 이게 예전에 대법원 판례인데 지금은 부동산 등기법 92조에 입법이 돼 있다는 거죠. 입법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을은 현재 등기명인 병이 아닌 매도인 갑에게 본등기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 병의 본등기는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가 돼야 된다는 게 예전에 6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죠. 그 다음 지금은 아예 입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각주에 있죠. 이번 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 등기법은 판례 태도를 받아들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부동산 등기법 92조 부등법 92조에 아예 입법을 해버렸다. 입법을. 자, 그 다음 이제 담보 목적 가등기라고 있는데 담보 가등기. 이 담보 가등기는 뭐냐면 갑이 있죠. 실제로 채무자인 거예요. 돈 빌리는 거예요. 을은 뭐예요? 채권자인 거죠. 돈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갑이. 그럼 갑은 자기 부동산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을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이름으로 가등기를 을은 설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담보 목적 가등기죠. 근데 이건 이 청권 보존, 순위 보존 가등기하고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우리 물권법 제일 마지막에 배워요. 비전형 담보 물권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등기가 두 가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가등기는 이 청권 보존의 가등기를 말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 등기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는 1번에 3번 지문에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 뭐 이런 말 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들이 있는 것이고요. 등기 청구권.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아까 갑이 매도인이죠. 부동산에. 자기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을은 매수인이죠. 그럼 제가 아까 갑에서 을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될 때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라 그랬죠? 갑과 을은 공동 신청하는 거라고. 그럼 이건 등기 신청권이거든요. 그러면 등기소는 다름 아니라 법원 소속이니까 법원에 갑과 을이 손잡고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죠. 어떻게? 공동으로. 이게 등기 신청권이라는 개념이죠. 등기 뭐예요? 신청권이라는 개념이고, 이건 아까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23조 1항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 신청권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등기관이지. 등기관. 등기소인데 등기소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제가 문제 내볼까요?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다. OX. 오! 등기소는 공적 기관이잖아. 맞죠? 공공기관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개념과는 달리 이 그림에서 을이 갑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대금 다 줬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도 하고요. 물권적 합의도 있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권을 갖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권을 갖겠죠?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신청권은 어디 있어요? 이거라니까 개념이. 상대방이 등기관이에요. 등기관. 그러면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건 신청권이 아니고 뭐예요? 등기청구권이죠? 등기청구권이죠?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은 무슨 권리예요? 이건 사법상의 권리란 말이에요. 을이 갑한테 민법적으로 갖는 권리. 그럼 물어봅니다. 이때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등기청구권도 일종의 재산권이고 재산권 중에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니까 나중에 민법 총칙 162조 1항에 보면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이 말이에요. 10년에 뭐 소멸시효 걸린다. 그래서 개념이 이 신청권과 청구권은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청권과 청구권은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등기청구권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우리 민법상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 신청권과는 구별되는 거고 그게 지금 이 비교 개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비교 개념 읽어보면 그 신청권하고 이 청권은 구분된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 신청권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걸 헷갈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저하고 우리 민법 총칙에서 중심적인 개념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살펴봤고 그다음 물권법 이 물권의 중심적인 개념 등기라는 개념 이 등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좀 알고 같이 이제 이 감정평가사 민법에 접근을 해보면 재미도 있고요. 특히 물권법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맞죠? 그럼 부동산을 잘해야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나중에 저하고 기본 강의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